한국 고전 베스트 30 주생전. 이튿날이었다. 주생은 지난밤에 들었던 사람의 말소리며 말울음 소리에 대해 물었다. 배도가 대답했다. 이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붉은 대문을 한 집이 물가의 면에 있사옵니다. 그것은 죽은 노승상 대기옵니다. 생상은 이미 돌아가시고 노부인이 일남일녀를 거느리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들딸을 성사도 시키지 않고 날마다 노래하며 춤추는 것으로 일을 삼고 있답니다. 지난밤에도 사람과 말을 내어 저를 데리러 왔었어요. 그러하오나 낭군님이 와 계시어 병을 핑계대고 거절하였습니다. 이날 해질 무렵 승상 부인은 배도를 데리러 사람을 보내왔다. 그녀는 또다시 거절할 수는 없었다. 주생은 떠나는 배도를 문 밖까지 나가 배웅하면서 밤을 새우지 말고 곧 돌아오도록 하오 하고 신신당부했다. 배도는 말을 타고 가버렸다. 그 모습은 산뜻한 난조 같고 마른 나는 용과 같이 꽃과 벼들숲을 스치면서 여염이 사라졌다. 주생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곧 뒤따라 달려갔다. 용군문을 나섰다. 왼편으로 돌아섰다. 수원교에 이르렀다. 웅장한 저택이 구름에 닿을 듯이 우뚝 서 있었다. 주생은 곧 이 집이 물가의 면에 있는 붉은 대문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집은 공중에 걸려있는 것만 같았다. 이따금 음악 소리가 뚝 그치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낭낭하게 밖에까지 들려왔다. 주생은 다리 위에서 방황했다. 고풍시 한수를 지어 기둥에 적어두었다. 주생이 방황하는 사이에 어느덧 석양의 놀이 짙어졌다. 어둠이 밀려왔다. 이때 여러 무리의 여자들이 붉은 대문에서 말을 타고 나왔다. 금안과 옥륵의 광채가 휘황하게 비쳤다. 주생은 배도가 이 무리 속에 있으려니 생각했다. 그는 길가의 빈집으로 투머들어 지나는 10여인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배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매우 의심쩍었다. 다리 위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날이 이미 소와 말을 불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이에 주생은 곧장 붉은 대문으로 들어갔다. 사람은 전혀 얼씬거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누각 밑으로 가보았다. 역시 사람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주생은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다. 다른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누각의 북쪽으로 연못이 훤히 보였다. 수면 위에는 갖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다. 꽃밭 사이로는 길이 굽이굽이 나 있었다. 그는 이 길을 따라 슬금슬금 걸어갔다. 꽃밭이 끝나자 집이 있었다. 그는 계단을 따라 서쪽으로 수십 보 꺾어들었다. 멀리 포도가 아래 한 채의 집이 보였다. 규모는 작으나 아담했다. 사창은 절반이나 열려 있었고 촛불이 높이 타오르고 있었다. 촛불 그림자 밑으로 붉은 치마, 푸른 옷소매가 나풀거리는데 영락없이 한 폭의 그림이었다. 주생은 몸을 숨기며 다가갔다. 숨마저 죽이고 몰래 엿봤다. 금빛 병풍이며 비단 요관눈을 부시게 했다. 생상 부인은 자색 비단 옷을 입고 배곡 책상에 의지하여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줄이나 됐을까. 조용히 뒤돌아보는데 여유가 작작했고 매우 아름다웠다. 그 옆에는 14~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다. 머리채는 곱게 뒤로 따내렸고 얼굴은 어여쁘기 그지없었다. 소녀의 맑은 눈이 살짝 옆을 흘기는 모습은 흐르는 맑은 물결 위에 가을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웃을 때면 애교가 넘쳤고 그 입모양은 정녕 봄꽃이 아침 이슬을 한 박 머금은 듯 했다. 이대 사이에 앉아있는 배도는 그들에 비한다면 봉황과 까마귀, 구슬과 조약돌 격이었다. 주생의 넋은 구름 밖에 나앉고 마음은 허공을 맴돌았다. 지금이라도 당장 미친 듯이 소리치며 뛰어들고픈 심정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술이 한 숨배 돌아갔다. 배도는 자리에서 돌아가려고 했다. 부인이 끝내 말리려 했으나 그녀는 간절히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했다. 부인이 말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리도 서두는가? 정든 사람과 약속이라도 있단 말인가? 배도는 옷깃을 단정히 하고 마님께서 하문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주생과 인연을 맺은 내력을 자세히 아뢰었다. 생상 부인이 미처 말할 사이도 없이 소녀가 미소 짓고 배도를 흘겨보며 말했다. 왜 좀 더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하룻밤 즐거운 모임을 놓칠 뻔했군. 부인도 역시 크게 웃으며 돌아가도록 했다. 주생은 재빨리 그 집을 빠져나왔다. 한 발 앞서 배도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코까지 골면서 자는 채 했다. 배도는 이내 뒤따라왔다. 주생이 누워 자는 것을 보고는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낭구님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계시옵니까? 주생은 제멋대로 읊어댔다. 배도는 몹시 불쾌하며 소위 선하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지요? 하고 힐문했다. 주생은 말로는 대답할 수 없어 다시 시로써 응답했다. 주생은 배도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대가 내 선하가 아닌가 하니 배도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낭군님은 저의 설랑이시군요. 이 뒤부터 서로 선하, 설랑으로 부르게 되었다. 주생이 배도에게 늦게 온 사연을 물으니 배도가 대답했다. 연희가 파한 후 다른 기생들은 모두 돌아가게 하였으나 유독 저만 남게 했나이다. 저를 따로 선하의 거소에다 불러 다시 조촐한 술자리를 벌여놓고 붙들었습니다. 주생이 자세히 유도에 물으니 배도가 대답했다. 선화의 자는 반경이고 나이는 15입니다. 용모가 빼어나 세속 사람 같지 않으며 사곡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자수도 잘 놓아 저 같은 것은 감이 될 수도 없어요. 어제는 풍입송에 살을 짓고 거기에 맞춰 금연을 뜯고자 했어요. 제가 음유를 안다고 머물게 하고서는 그 곡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주생이 다시 그럼 산은 어떤 것인가 하고 물으니 배도는 소리내어 쭉 읊었다. 배도가 한 구절 한 구절 읊을 때마다 주생은 은근히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짐짓 말했다. 이 사곡에는 규방의 추뇌가 남김없이 발휘되었구려. 소야라한 정도의 뛰어난 솜씨가 아니면 그만한 경지에 이르기는 좀 힘들 것 같소. 그러나 나의 선아가 꽃을 다듬고 옥을 깎는 재주만은 못하오. 주생은 선아를 본 후로 배도에 대한 정이 없어졌다. 응수할 때만은 억지로 웃음을 짓고 즐거운 채 했으나 마음엔 오직 선화 생각뿐이었다. 하루는 승상 부인이 어린 아들 구경을 불러 말했다. 네 나이 벌써 12이 아니냐. 아직도 취학을 못하고 있으니 후에 성년이 되면 어떻게 자립하겠느냐. 내 들은 바로는 배도의 남편인 주생은 글을 잘하는 선비라고 한다. 네 가서 배우기를 청하는 것이 좋겠구나. 부인의 가법은 매우 엄했다. 구격은 이 말을 어길 수 없었다. 그날로 책을 챙겨 주생에게 갔다. 주생은 마음속으로 이제는 됐구나 하고 은근히 기뻐했다. 그러나 거듭 사양하다가 마지못한 채 하면서 허락했다. 어느 날 주생은 배도가 출타한 틈에 타 구경에게 조용히 말했다. 네 오가면서 글을 배우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네 집에 빈 방이라도 있다면 내가 너의 집으로 옮겨갔으면 한다. 너는 왕래하는 불편을 덜 것이요. 나는 너를 가르치는 데 전력을 다할 수 있을 텐데. 구격은 넙죽 절을 하면서 그러하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님에게 말씀드려 그날로 주생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 배도는 외출했다 돌아와 몹시 놀라며 말했다. 아마도 설랑께서는 딴 마음이 있으신가 보군요. 왜 저를 버리시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까? 내 듣건대 승상댁에는 3만 축의 장서가 있다 하오. 부인은 성공의 유품이라 함부로 내고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지 않소. 그래서 내 집에 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책들을 읽어보려는 욕심으로 그러는 거요. 배도는 낭군님께서 학문에 정진하시는 것은 저의 복입니다. 하고 말했다. 주생은 승상댁으로 옮겨갔다. 낮이면 구경이와 같이 있고 저녁이면 집안의 문이란 문은 빈틈없이 잠가버리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가중 국리를 다하는 동안 어느덧 열흘이 지났다. 문득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선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봄이 다가도록 만나지를 못했구려. 황하의 물 맑기를 기다린다면 몇 해나 기다려야 할지 차라리 어두운 밤에 선화방으로 뛰어드는 게 낫겠다. 일이 성공하면 귀한 몸이 될 것이요. 실패로 돌아가면 죽음을 당한다 해도 좋다. 이날 저녁 따라 달이 없었다. 주생은 여러 겹의 담을 뛰어넘어 선화의 방 앞에 이르렀다. 복도에도 구부러진 큰 기둥이 있는데 연막이 겹겹이 드리워 있었다. 주생은 얼마 동안 동정을 살폈다. 인적이 없었다. 선화 혼자만이 촛불을 밝히고 곡을 뜯고 있었다. 주생은 기둥 사이에 바짝 엎드려 그 뜯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뜯기를 다한 선화는 소자첨에 하신 랑사를 작은 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선화는 못 들은 채 했다. 곧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주생은 방 안으로 들었다. 함께 잠자리에 파고들었다. 선화는 나이가 어린 데다 약질이었다. 정사를 견뎌내지 못했다. 그러다 엷은 구름과 가는 비처럼 버들과 어린 꽃처럼 교태로웠다.
울다가는 부드럽게 속삭였고 살며시 미소 짓다가는 가볍게 찡그리기도 했다. 주생은 벌이 꽃을 찾아 날듯 나비가 꽃가루를 그리워하듯 매혹되었다. 정신은 한없이 무르녹았다. 어느덧 날은 밝아왔다. 난간 앞 꽃나무 가지에 앉은 부엉이 울음소리를 문득 들었다. 주생은 깜짝 놀랐다. 방을 급히 나갔다. 집과 연못은 고요했고 새벽 안개는 몽롱했다. 선아는 주생을 보내느라고 방문을 나섰다가 들어가며 말했다. 이제 간으로는 다시는 오지 마셔요. 이 비밀이 새나가 누설된다면 사생이 걱정되옵니다. 주생은 기가 막혔다. 목이 메어 급히 달려들어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인연을 이루었는데 어찌 이렇게도 박대를 하는 거요? 선아는 방긋 미소 지으면서 아까 말은 농담이에요. 너무 노여하지 마시옵고 저녁으로 만나도록 하시어요. 하고 말했다. 주생은 연신 응응하면서 급히 달려나갔다. 선아는 방으로 들어오자 조화간 효행시를 일절지어 창밖에 걸었다. 다음날 저녁이었다. 주생은 또 선아를 찾아갔다. 갑자기 담 밑 나무 사이에서 아련하게 신발 끄는 소리가 났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들켰나 싶어 달아나려 했다. 신을 끌던 사람이 청매를 던져 주생의 등을 맞췄다. 그는 피할 곳이 없어 몹시 당황했다. 숲을 속에 납작 엎드렸다. 그런데 신 끌던 사람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주랑 놀라지 말아요. 앵앵이가 여기 있어요. 그제서야 주생은 선아가 한 짓인 줄 알았다. 일어서서 선아의 허리를 꼭 끌어안으며 왜 이렇게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요? 하니 선아는 웃으며 말했다. 어찌 감히 낭군님을 놀라게 하겠어요. 낭군님 혼자 지레겁을 먹었을 뿐이지요. 주생은 향을 훔치고 구슬을 도둑질하는데 어찌 겁이 나지 않겠소? 하고는 손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주생은 창문 위에 걸린 절구를 보았다. 마지막 구절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름다운 선아가 무슨 군심이 있어 이런 시를 지었소? 선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자의 몸은 수심과 함께 나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서로 헤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니 어찌 여자의 몸으로서 편안하게도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낭군님은 절단지기를 어겼고 저는 행로지옥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하루아침에 우리 정사의 자취가 발각된다면 친척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동리 사람들은 천하에 여길 것입니다. 천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우리들이 손을 잡고 해로하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일은 구름 속에 든 달과 같으며 숨은 꽃과도 같습니다. 설사 한때는 즐겁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테니 어찌하겠습니까? 말을 마친 후 눈물을 주룩 흘리며 원한 품은 태도를 보였다. 거의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다. 주생은 눈물을 훔쳐주며 위로해 말했다. 대장부가 어찌 아녀자 하나를 얻을 수 없겠는가. 내 나중 중매의 절차를 밟아 예법대로 그대를 맞이할 것이니 너무 걱정 마오. 선아는 눈물을 거두며 치사했다. 낭군님의 말대로만 될 것 같으면 저의 아름다운 얼굴이 비록 집안을 화목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무를 캐어 정성껏 제사를 받드는 일만은 다 하겠습니다. 선아는 향압을 열었다. 조그만 화장용 거울을 꺼내어 둘로 깨뜨렸다. 한쪽은 자기가 갖고 다른 한쪽은 주생에게 주며 동방 화촉의 밤을 기다렸다. 다시 하나로 합하와요 했다. 또한 흰 깁 부채를 주면서 말했다. 이 두 물건은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 제 마음의 간곡함을 나타내는 것이옵니다. 제 소원이오니 승란의 처로 생각하시어 가을밤의 원한을 끼치지 마시옵고 가사 항아가 그림자를 잃을지라도 꼭 밝은 달빛을 어여삐 여겨 아껴 주옵소서.